그러니까 어떤 사회들은 굉장히 발전된 사회들이었는데 어, 그 문자를 가지지 못했다. 근대에 이르기까지. 그게 뭐냐? 1520년 가장 큰 제국의 하나였던 남아메리카의 잉카 제국, 그 다음에 통가의 해상 원시 제국,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하와이 국가, 그리고 이제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 적도 이남 아프리카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던 국가 또는 추장사회, 그리고 미시시피강 유역, 그리고 그 지류에 분포되어 있던 복잡한 정치 조직을 가진 식량 생산 사회, 그것들은 문자를 만들지를 못했었다. 복잡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그랬겠느냐? 요 사회들이 보니까 수메르, 멕시코, 중국에 비해서 식량 생산이 늦었다. 그리고 이제 요 수메르, 멕시코, 중국에서 좀 멀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북아프리카는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서아프리카 어, 국가들은 이제 문제를 못 가졌었죠. 근데 그게 사하라 사막으로 분리돼 있었다. 그 두 사회들이. 근데 그 사하라 사막에서는 농업이나 도시를 세우기에 좀 부적절한 환경이었다. 사막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북부의 사막, 그것들이 멕시코 남부의 도시 중심지들하고 미시시피 강 유역 사회를 갈라놓고 있었다. 그래서 뭐 문자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멕시코 남부하고 안데스 여기를 이제 통과를 하려면 바다를 건너거나 육상으로 계속 가면서 비좁고 숲이 우거진 다리엔 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게 굉장한 장애가 되었다. 저번에 다리엔 지역 봤었죠. 남북 아메리카를 이을 때 굉장히 좁은 지역을 통과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멕시코가 안데스에 영향을 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여기가 좁기도 하지만 적도에 가까워가지고 굉장히 밀림이 우거진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제 식량 생산과 문자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봤고, 이제는 이제 꼭 문자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이 전파하는데 식량 생산이 어떤 영향을 끼쳤겠느냐를 봐야죠. 대부분의 발명품은 수요를 염두에 두고 만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 놓고 그게 필요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게 보통의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를 수가 있죠. 어떤 물건이 발명되면 그때부터 발명자는 그거의 용도를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흐른 후에야 소비자들이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은 어떤 용도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그 쓰이기는 다른 용도로 쓰였다라는 것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했을 때 음악을 재생하려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니콜라우스 오토가 최초의 가스기관 여기서는 이제 휘발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 1866년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말이 육상 운송에 사용된 지 6,000년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증기기관을 이용한 철도로 대체 중이었는데, 딱히 이 휘발유 기관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죠. 말은 얼마든지 갈 수 있었고, 철도 이용하는 것도 뭐 크게 불만은 없었다. 게다가 오토가 만든 엔진은 굉장히 무겁고 힘이 약했다. 높이가 2.1m에 달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개량을 거듭해서 1885년
고틀리프 다임러가 자전거에 이 엔진을 달아가지고 최초의 오토바이를 만들었고 1896년에 최초의 트럭을 이걸 이용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때 군대에서 트럭의 필요성을 깨달았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트럭 제조업자들하고 군대가 로비 활동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알게 됐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한 7만 건에 달하는 특허권이 발행되는데 그 중에서 상업적으로 생산에 이르기까지 되는 것들은 아주 소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발명품이 쓰일 곳을 찾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는 쓰이지 못한 채 사라져간 발명품이 많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도 필요성을 찾는다는 거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왜 고안을 했느냐. 광산에서 물을 퍼내기 위한 거였다. 근데 이제 그 증기기관이 방적 공장에 동력을 공급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기관차랑 배를 움직이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용도가 광산에서 물을 퍼내는 거였다. 그리고 이제 발명의 영웅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 뭐 발명왕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제임스 와트, 토머스 에디슨, 라이트 형제 이런 극소수의 천재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앞단계들이 무수히 많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뭘 확 발명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를 조금 개량해가지고 발명한 거다 사실은.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주전자 주둥이에서 김이 솟는 것을 보고 1769년에 증기기관을 발명했다. 이것은 허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전에 이제 토머스 뉴커먼의 증기기관이 있었는데 그걸 고치다가 조금 개량하게 된 거였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이제 뉴커먼이 57년 전에 발명한 증기기관이었는데 와트가 그걸 수리하고 있을 때는 연구에서 100대 이상 제조가 된 후였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제임스 와트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뉴커먼의 증기기관조차도 원래는 영국인 토머스 쉐이버리가 1698년에 특허를 받은 증기기관의 뒤를 이은 거였다. 그리고 그것조차 프랑스인 드니 파펜이 1680년에 설계한 만들지는 못했대요. 증기기관의 뒤를 이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가 어느 날 갑자기 증기기관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에디슨이 1879년 10월 21일 밤에 발명했다라고 하는 그 백열 전구도 원래는 1841년에서 1878년 다른 발명가들이 특허를 얻은 수많은 백열 전구를 개량한 거에 불과했다. 그래서 유명한 발명가들에게는 항상 유능한 선후배가 있었고 사회가 그들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던 시기에 발명품을 개량했던 것 뿐이다. 그래서 그냥 뭐 개량해서 상업화시킨 그런 인물들이지 전적으로 그냥 갑자기 그 인물한테서 그 아이디어가 어디에도 없던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 건 아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들을 보면 6인이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방식에 저항하는 보수적인 사회하고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수용적인 사회가 같이 있다. 하나의 사회 내에서도. 그래서 6인이 동부 고지대 친부족이 처음에는 서양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적대적이었다. 근데 이제 개방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웃 고지대의 다리비족이 보수적이어서 신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친부족은 결과적으로 현재 다리비족 지역을 그쪽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땅을 차지하고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데 다리비족은 그들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방적인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인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가 보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도 보수적인 사회하고 수용적인 사회가 같이 있다. 그래서 태즈메이니아인들은 유럽에서 이미 수만 년 전에 안 쓰게 된 이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본토 대부분 지역에서도 안 쓰게 된 그런 석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 이제 뗀 석기 중에서 이제 수준이 낮은 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 쪽 원주민들은 수로나 뚝이나 어살 이것을 건설해가지고 물고기의 개체수를 관리하는 정교한 기술들을 고안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고 관리하고 키우고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어살이라는 것은 물속에 나무를 꽂아 세워서 물고기를 들어오게 하는 그런 우리다. 그리고 이제 발명품을 개발하거나 도입하는 그런 양상은 한 대륙 내에서도 각 사회에 따라 매우 다르다. 그리고 또 이제 한 사회에서도 각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중동 이슬람 사회가 보수적인 편이고 기술이 아주 앞섰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중세에는 아주 앞선 기술을 갖고 있었고 개방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450년 그 시대를 보면 중국이 유럽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었다. 중국의 발명품을 보자면 화약, 자석 나침판, 활자, 종이, 자기 인쇄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있었다라는 거죠. 발명품들이 아주 많았다. 중세 말기까지만 해도 서유럽은 9세기의 어떤 문명 지역보다도 기술이 뒤처졌었다. 혁신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역사의 어떤 광범위한 흐름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혁신성의 변동을 하나의 본질적인 확률 변수로 전환시킨다. 그래서 일이 좀 쉬워진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보기 때문에 좀 쉬워진다라는데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고요. 충분히 넓은 지역이라면 어떤 시대를 보더라도 일부는 혁신적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에서의 대부분의 신기술은 그 지역에서 발명된 게 아니라 다른 사회에서 가져온 것이다. 빌려온 것이다. 그래서 특정 기술을 발명하는 일의 난이도 그거랑 다른 사회들과의 근접도 요것이 기술이 발명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회에서 가져오느냐를 결정한다. 그렇죠? 난이도가 높으면 다른 사회에서 가져올 확률이 더 많을 것이고 다른 사회와의 근접도가 높으면 또 다른 사회에서 기술을 발명하지 않고 다른 사회에서 가져올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발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발명품들은 천연 원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곧바로 탄생한다. 이런 건 좀 쉬운 발명인 거죠. 식물의 작물화. 이것은 9번 이상 독립적으로 발생했다. 우리가 이제 곡식을 야생에 있는 곡식을 먹다 보니까 식물의 작물화가 그 과정에서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냥 생긴 거예요. 그리고 토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디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야 되고 흙이라는 것이 항상 접근 가능한 그런 자원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약 14,000년 전에 일본에서 처음 나타났어요. 토기가. 그리고 이제 약 10,000년 전에는 비옥한 초순들 지대하고 중국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존, 아프리카, 사헬지대
미국 동남부, 멕시코 이런 데에서도 나타났다 이거예요.